안녕하세요. 감성아재 바이크송이입니다. 이번에는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도시인 탓에 관광객으로 발디딜 틈이 없는 곳입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거리를 걷는 관광객을 도시 어디서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피렌체 대성당을 비롯하여 유명 관광지가 너무나 많이 있어 일일이 설명하기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다녀왔거나 방송이나 책을 통해서 많이 접했을 것으로 생각하기에 조금 덜 유명한 곳이나 일화 위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역사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피렌체 도시의 기원은 기원전 9세기경에 에트루리아인들이 이탈리아 반도의 중북부에 자리 잡으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토스카나 주 지역을 에트루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기원전 59년 줄리어스 시저 때에 로마인들이 격자 형태의 식민지인 플로렌티아를 건설함으로써 이 지역에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초기 로마의 정착민들은 아르노강을 건너기 위하여 강폭이 좁은 지역을 찾아 지금의 피렌체 중심 지역인 강의 북쪽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것이 피렌체의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476년 서로마가 몰락하자 중세 유럽의 국가들이 속속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피렌체 역시 질풍노도의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6세기에 비잔틴 제국에, 그리고 7, 8세기에는 롬마르디 왕국에, 다시 9세기에는 프랑크 왕국에 속하게 되고 962년 색선 왕조의 시조 오토에 의해 독일과 이탈리아 왕국을 통합한 신성 로마 제국 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12세기에 들어서면서 피렌체는 상업과 수공업 활동이 왕성한 코무데라는 자치도시로 발전하는데, 이 시대에 이미 도시의 여러 공식 업무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번영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는 피로 룩진 내전이 계속된 끝에 1289년 교황파가 승리하여 피렌체 공화국은 마침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문화, 예술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절 피렌체는 이탈리아 문화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후 15세기 초반 피렌체는 상업과 금융 분야에서 유럽 최고에 올라섰는데, 이는 당대 피렌체 최고 가문이었던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시의 정치와 경제권을 장악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디치 가문의 지도자들은 강인하고 능란한 정책 운영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얻었으며 문화와 예술 사업에도 세련된 감각으로 시대를 선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1492년 4월 43세의 로렌조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프랑스가 피렌체를 침공한 1494년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에서 추방을 당하고 맙니다. 이후 메디치 가문에서 배출한 두 명의 교황 중 하나인 클레멘테 7세는 스페인 황제 카를로스 5세와 동맹을 맺고 1530년 스페인 군대가 승전하면서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에 다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 동맹체제를 통하여 메디치 가문의 안정을 확보하고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서 안전된 균형을 유지하며 발전한 피렌체는 1555년 시에나 정복과 1569년 토스카나 대공국을 건설함으로써 피렌체와 메디치 가문의 새로운 영광의 시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743년 토스카나 대공국은 오스트리아의 로레나 가문에게 넘어가고, 잠시 나폴레옹이 점령하기도 하였고, 잠시 통일 이탈리아의 수도가 되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2000여 년에 이르는 장구한 역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피렌체는 르네상스 시대에 활짝 피어 지금도 여전히 그 향기를 바라고 있는 꽃의 도시입니다. 로마에서 고대의 모습을 보았다면 피렌체는 중세 르네상스의 정수를 볼 수 있습니다. 피렌체의 볼거리들은 성당,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에서 화려한 르네상스의 흔적을 회화와 조각, 그리고 건축을 통해 직접 눈으로, 마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렌체는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문화사조가 태동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르네상스란 어떤 의미일까요? 르네상스는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 부흥을 추구하며
인간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려는 자각운동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중심의 중세적 봉건제도와 기독교 정신을 위주로 하는 세계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인간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려는 자각운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원 후 15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많이 발굴된 로마 유적을 통해서 로마 사람들의 개인주의적 생활 방식에 대해 이해를 깊게 하였으며, 이렇게 바뀐 생활 방식에서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르네상스는 제일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양식은 독일, 프랑스, 영국의 이웃나라로 전파되면서 각 나라마다 특색 있는 문화를 형성시켰는데, 르네상스의 영향은 개인주의, 세속주의, 합리주의가 특징입니다. 이런 경향은 근대 유럽 문화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조각상이 있는 시노리아 광장은 미술관을 방불할 만큼 예술작품이 많이 있고 항상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시노리아 광장은 역사적 사건의 무대였으며 아픈 과거를 간직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 예로 다비드상은 메디치 가문 추방을 기념하기 위해 공화파의 요청으로 제작되었으며, 헤라클레스상은 메디치 가문이 시민정부를 누르고 정권을 다시 잡은 것을 암시하는 조각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장의 이름이 된 시뇨리아는 이탈리아의 도시국가에서는 권력을 장악한 지배자를 시뇨레라고 하고, 시노레에 의해 통치되는 정치제도를 시노리아라고 했는데, 피렌체에서는 최고 행정기관 자체를 시노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이 시노리아 광장인 까닭은 피렌체의 최고 행정기관인 시노리아, 즉 현재의 베키오 궁전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13세기까지도 피렌체에서는 교황당과 황제당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실권한 당파는 피렌체에서 잔인하게 추방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1266년 베네벤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교황당이 집권한 뒤 황제당이었던 우베르티 가문의 시노리아 광장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현재 시노리아 광장엔 돌바닥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시노리아 광장은 피렌체의 중심 광장으로 수많은 정치 집회와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이 역사적 영욕의 광장을 현재의 베키오 팔라쪼가 지키고 있습니다. 시노리아 광장은 1799년에 프랑스인들에게 점령당했고 1940년 광장의 베키오 팔라쪼의 발코니에서 무솔리니와 히틀러가 함께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몇백 년이 흐르는 동안 광장의 이름도 수차례 변경되었습니다. 처음엔 프리오리 광장으로 시작해서 곧 시노리아 광장으로 불렸으며, 코시모 1세가 공작일 때는 두칼레 광장으로, 그가 토스카나 대공에 오른 다음에는 그란두카 광장으로 불렸습니다. 나폴레옹이 지배했을 때는 나치오날레 광장으로, 1860년 이탈리아가 통일된 뒤에 다시 시노리아 광장으로 공식 명칭이 정해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베키오 궁전 바로 앞에는 로지아 데이 란치라는 작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로지아 데이 란치란 독일 용병을 뜻하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메디치 가문에서 고용한 독일 용병 부대가 대기하던 장소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지아란 건축용어로 한쪽 또는 그 이상의 면이 트여 있는 방이나 복도를 뜻합니다. 로지아 데이 란치는 두 면이 트인 공간입니다. 1380년대에 건설된 로지아 데이 란치는 현재는 수백 년 세월 속에 모든 시민들이 모여 즐기는 조각 전시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이곳에는 잠볼로나의 육감적인 르네상스 조각, 사빈느 여인의 강탈과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동상 모조품, 벤베누토 첼리니의 조각상, 메두사의 목을 들고 있는 페르세우스 등은 역동적인 르네상스 조각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작품들과 로지아 데이 란치에서 함께 바라보는 시노리아 광장은 역경과 혼란의 역사를 모두 머금고 말없이 침묵하는 잔잔한 호수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미술의 상식 이하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곳에 있는 조각상을 실제로 보니 살아있는 듯 사실적인 조각에서 조각상이 무언가 말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세밀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작품에 감동받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조각상 메두사의 목을 벤 페르세우스라는 작품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를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이 작품은 코지모 1세 때 첼리니가 만든 청동상입니다. 당당하게 서 있는 남자는 페르세우스, 그가 들고 있는 예쁘장한 여자의 머리는 바로 뱀 머리카락을 갖고 있으며 눈이 마주치는 사람을 돌로 변하게 만드는 마녀 메두사입니다. 관련한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을 자세히 보면 투구에도 날개가 달렸습니다. 투구도 날아다닐 수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동상의 뒷면을 보고 있자면 투구 아래 곱슬머리카락 부분이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페르세우스의 뒤통수가 마치 날 내려다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눈, 코, 그리고 턱수무로 가려진 입까지 분명한 사람의 얼굴입니다. 페르세우스의 뒤통수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굴까? 페르세우스가 두 얼굴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페르세우스 뒤통수에 숨어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페르세우스 동상을 만든 첼리니 자신입니다. 그는 작품에 자신의 얼굴을 교묘하게 넣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첼리니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첼리니는 피렌체에서 음악가이자 악기를 만들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금세공사로서 그리고 음악가로서 제법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에는 미켈란젤로와도 서로 알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보고는 그의 명성을 따라잡고 싶어 조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첼린이라는 인물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거만하고 버릇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른이 됐어도 술과 여자 그리고 싸움을 즐겼고 감방도 몇 번 들락거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교황청의 보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동생을 죽인 범인을 직접 잡아 죽인 후 나폴리로 피렌체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 와중에도 멋진 조각상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 하나가 이 페르세우스 동상입니다. 이렇게 방탕한 위인이 이런 멋진 작품을 만들었으니 내가 만들었다라고 자랑하고 싶었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는 사인말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자기의 얼굴을 아예 작품에 넣어버렸습니다. 반면에 미켈란젤로는 젊었을 적에 만든 걸작 피에타에 작게 자기의 이름을 써 넣었을 뿐 그 이후부터는 어떠한 작품에도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르노강은 피렌체 도시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미 로마 시대부터 강폭이 좁아지는 피렌체 부근에서 도강이 수월하여 로마인들은 자연스레 피렌체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북쪽 땅에서 시작한 피렌체는 13세기에 동서남으로 팽창하면서 추가로 다리를 건설하였습니다. 1345년 완공된 베키오 다리를 시작으로 총 4개의 다리가 50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있습니다. 현재 옛 성벽 위치를 기준으로 피렌체 구시가지 일대에는 모두 6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산타 트리니티 다리는 세계의 반지처럼 우아한 아치 교각으로 피렌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불립니다. 16세기 중엽 대홍수 이후 재건축하였는데 폭이 좁고 높이가 낮은 특이한 아치 선형은 산 로렌조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아치형 토대와 유사한 곡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산타 트리니티 다리의 설계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번잡한 베키오 다리와는 달리 완벽한 비례와 선형의 아치는 언제나 평온하고 매혹적인 미소를 입가에 머금은 기부인처럼 바라만 보아도 가슴을 설레게 만듭니다. 미켈란젤로 광장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왠지 서산하고 전설적인 분위기의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 전술을 보여주는 산 미니아토 알 몬테는 피렌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서 피렌체 전체를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작은 성당입니다. 산 미니아토 알 몬테 성당은 토스카나의 대표적인 로마네스크 성당으로 손꼽힙니다. 로마네스크는 고대 건축의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어서 르네상스에 고대 건축의 영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산 미니아토 알 몬테 성당의 파사드는 완벽한 비례로 피렌체의 다른 주요 성당의 파사드 디자인에 지침이 되어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
산타크로체 성당 등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흑석 대리석으로 장식된 정면 파사드는 명암이 아주 선명합니다. 초기 성당은 파손되었으며 현재의 성당은 1063년에 다시 지어졌습니다. 이곳은 피렌체의 유일한 순교 성인인 미니아토가 로마 데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린 뒤 자신의 잘린 머리를 들고 아르노강을 건너 언덕에 올라 죽은 후 이를 기념하는 예배당이 생겼다는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산타크로체 성당은 르네상스의 발원지인 피렌체에 있는 고딕 양식의 프란체스코회 수도원 교회당으로 깜비오의 설계로 1294년에서 1385년에 지어진 바실리카 형식의 고딕 건축물입니다. 왜냐하면 내부에는 고딕 양식의 상징인 첨두아치와 좁고 긴 형태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파사드는 건축 당시의 작품이 아니라 1853년에 니콜스 마타스라는 유대인 건축가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내부에는 성당벽을 따라 미켈란젤로, 갈릴레오, 로시니, 마키아벨리 등 피렌체 출신 유명인의 묘지와 단테 기념비가 있습니다. 신국의 작가이자 정치가인 그는 1300년 35세의 나이로 공직 참여 5년 만에 피렌체의 최고 지위인 통령에 선출되며 인생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세력 다툼의 결과 피렌체에서 추방되어 1321년 라벤나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무덤은 라벤나 시내에 있는데 피렌체에서 이장을 원했지만 라벤나에서 줄기차게 거부해서 피렌체에서는 산타크로체 성당에 있는 그의 기념비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1250년 성모 마리아에게 바치는 성당으로 건축되었던 초기 성당을 15세기 중반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의 상부 랜턴 공사를 마무리했던 건축가 미켈레초가 재건축하였습니다. 서쪽 파사드의 로지아는 브루넬레스키가 설계한 오스페달레 델리 인노첸티의 로지아와 마찬가지로 반원형의 아치와 고전 오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당의 내부는 화려한 바로코 양식으로 많은 프레스코화 등이 있습니다. 성당의 위치가 브루넬레스키의 고아원 바로 옆이라 그런지 외부 디자인이 유사합니다. 성당의 입구는 다른 성당에 비해서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 견해로는 전면 파사드는 성당의 느낌이 아니고 상업시설과 같아서 고전적인 성당의 배치와 다릅니다. 그러나 내부 장식은 확실히 바로코 양식이 느껴지는 성당입니다. 르네상스의 정신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피렌체는 너무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도시입니다. 저도 2번 방문하여 이곳저곳을 다녔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바라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감성아재 바이크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